오늘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우리 중에 암 환자가 제일 많으니까 암이 걸렸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가,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천연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이럴 때 제일 먼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의 의사는 여러 가지 진단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일단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현대의학이 인류에게 공헌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진단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사람들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병명을 알아야 됩니다. 병명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내 병이 무엇인지 그 병명을 분명히 진단받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으면 이제 의사는 이제 환자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어떤 치료를 받도록 이제 권면합니다. 이제 폐암 환자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폐암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폐암도 두 가지 종류의 폐암이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알비자예요. 다음에 세할 때 소는 적을 소자 세포. 그러니까 폐암의 세포가 적은 이 폐암이 있고, 그냥 소세포, 영어로 표현하면 스몰 셀이랍니다. 소세포 폐암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소세포 폐암일 경우에는 이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세포 폐암은 수술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폐암 세포의 사이즈가요, 소세포는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데 이것이요, 까맣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소세포 폐암은 세포 크기가 크고 그런데 이 소세포 폐암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이도 아주 빠르고, 그래서 왜 수술 불가냐? 수술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소세포 폐암으로 딱 발견됐을 때는 이미 70% 내지 80%는 다른 데 전이됐을 가능성이 거의 많고, 그리고 다음에 이 수술한다 할지라도 이 금방 다시 재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나쁜 폐암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우리 오 권사님처럼 사실은 80이 넘으면요, 폐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 의사가 그래도 참 잘 관리를 해줬어요. 그동안 계속 보니까 폐에 암은 있는데 이 암이
계속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럼 이것은 활동하지 않는 폐암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그러면 지금 활동하니까 이거를 잘라내자. 이럴 때는 항암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잘라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양을 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요, 80이 넘으면요, 좀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냥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요, 돌아가신 분 다 검사해 보면 몸에 암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 성장이 안 되잖아요. 암도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어도 우리 몸에 전혀 생활에 불편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뭐 수술해도 그래도 체력이 되니까 수술했을 거 아닙니까? 수술해도 뭐 괜찮아요. 자, 그런데 소세포폐암, 어제 입사하신 분이 소세포폐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안 되죠. 안 되니까 뭘 하냐면 항암 또는 방사선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항암으로 7차까지 했습니다. 7번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암 사이즈가요 5.6cm였는데요 0.5cm로 팍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효과 있다, 되겠다 되잖아요. B세포 폐암은요 항암도 잘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빠를수록요 항암 딱 치료하면 항암 치료 효과가 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뿐이고 이제 항암 계속 맞을 수 없잖아요. 쉬는 기간 주고 또 치료하죠. 쉬는 기간 동안 우리 정상세포도 이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암 사이즈가요 5.6cm 더 이상으로 확 커집니다. 이건 뭐 제 이야기 아니고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2년 동안 항암 계획을 잡는 거예요.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항암 치료가 2년이냐? 소세포 폐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폐가 있는데요. 한쪽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다행이야. 왜 다행이냐면 살 수 있는 그 기간이요. 보통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8 내지 13개월. 네. 15 내지 20개월. 그리고 2년 이상 생존율이 불과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년 딱 항암 치료 계획하는 거 비싸죠. 그런데 5년 생존율은 얼마냐?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암 치료는요, 사실은 완치한다는 건 거의 의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음에 양쪽에 만약 있다. 이는 이미 전이됐잖아요. 양쪽에 있든지 아니면 폐라든가 간에 있다. 특별히 이것은 뇌로 나중에 올라간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평균 생존율이 8 내지 13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2년 이상 생존율이 2 내지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5년 이상 생존율은 1%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항암 치료하더라도요, 낫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수명 연장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좀 듣기 싫지만 분명히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항암 치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딱 답이 나오죠. 항암 치료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우리 오고사님은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고사님 연세 80이니까요 수술 안 해도 괜찮고 수술해도 전혀 문제 없어.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소세포 폐암의 위험한 이유가 뭐냐? 성장 속도, 전이 속도가 폐암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발견 시점에 이미 전이가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뇌로 전이된다는 것이고, 항암 치료 효과가 반응이 아주 좋대요. 그런데
효과 좋은 만큼 이제 쉴 거 아니에요. 쉬었다가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하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는 암이 있죠. 5.6cm에서 0.5cm 남죠. 이 남은 암은 뭐냐면 아주 독한 암이라,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암이라. 그래서 쉬는 동안 이게 확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암 치료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암에 따라 또 다 달라요. 암도요, 참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암은요, 뭐 항암 치료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이제 뭐 다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의 컨디션이 또 다르면 다 다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자매님의 그 고모를 했습니까? 형님은 그 무슨 암이랬죠? 대장암으로 아주 폐암까지 했는데 이걸 수술도 했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하는데요. 항암 치료 몸이 퉁퉁 부었잖아요. 퉁퉁 부은 상태에서 또 호수대학교인가 그 교수님이시래. 강의까지 또 나가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7년 동안 산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분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한 분이 계신데 연초에 암으로 딱 발견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을 잘 알아. 그분은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서 항암 치료 받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항암 치료 받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벌써 부고받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 또 정신력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좋다 하더라도요, 체력이 받침이 안 되면 또 정신이 또 소용이 없어. 이게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항암 치료도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암에 따라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3기 때 항암 치료했을 때 재발률을 절반으로 낮춰졌다. 또 유방암 2, 3기는 생존율을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여기도 옛날에 봉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던 사람이요, 요양원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요양원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원래 이를 잘라내면 밥을 하루에 뭐 여러 번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 딱딱 먹었어.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심지어 이 주방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곳에서 봉사했어요. 지금 말짱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가, 뭐 항암 치료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대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도 또 대입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이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항암 치료 받았다, 수술했다 가지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암이 발견됐다. 이제 한 분이 이제 이곳에 오셨습니다. 위쪽에 암이, 그것도 사이즈 아주 작은 암이 생겼어. 근데 이분은요, 생활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하다가 정기적인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하다가 발견됐어. 근데 자기를 그 전까지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없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발견되는 순간 막 자녀들이 빨리 잘라내. 그게 힘들죠, 그죠? 이분이 나는 또 우리 교인이고 재림 교인이고 하니까 나는 이거 수술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 이든밸리에 와가지고 요양을 하겠다. 그래서 이곳에 한 달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밥도 잘 먹고 얼마나 활발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곳 한달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셨어요. 가시다가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이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녀들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요만큼만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만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 밥을 못 먹고 아프고 막 그러면서 괜히 수술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또 요양원에 이제 천연치유센터에서 있는 원장들도요 함부로요 수술하지 마라 뭐 천연치유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해. 그죠? 첫 번째 그 사람의 귀중한 생명에 대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당신 믿은 대로 하라고요. 내가 수술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수술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여한이 없지. 또 내가 항암치료 받아야 되겠다면 항암치료 받으라 이거야. 그래야 내가 여한이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항암치료 안 받아가지고 치료하면서 이제 분명 더 나빠질 경우에 내가 항암치료 안 받아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친구의 권유든지 자녀의 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하고 봐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양은요 반드시 이런 수술하든지 방사선 하든 그건 관계없이 안 해도 관계없고 반드시 이 요양원의 삶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병이 난 이유는요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병이 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곳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이 났을 거 아닙니까? 병의 원인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기억이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의 병의 원인이 과거의 삶의 결과야.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병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잘못된 삶이야. 생활. 그렇다면 일단 병이 나면 뭐부터 고쳐야 되냐면 잘못된 생활을 건강한 생활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요 사실은 항암약이 좋아서 또 약간 기여했겠죠. 그게 아니고요 더 큰 이유는요 사람들의 상식에 무엇이 이제 딱 박혔냐면 암이 걸리면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하는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제 쫙 퍼진 거야. 그래서 암이 딱 생기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삶의 양식을 다 바꿔. 그래서 생존율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맞죠? 보세요.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중학교 때니까 한 불과 16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까지 담배를 피우셨으니까 몇 년 피웠습니까? 44년. 그리고 폐암 걸리는 겁니다. 어제 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예, 피웠습니다. 몇 년 피웠습니까? 40년을 피웠대. 또 우리 오정자 우리 권사님한테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나. 식사하다가 나중에 제 차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날마다 계란을 먹었대. 계란은요 암에요 고기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논문을 보니까요, 계란은요 암에 있어서 이 육고기보다도 6배나 더 나쁘대.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 보십시오. 계란이 좋다고 막 계란 먹는 막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식품이라 했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전부 다 원인이 다 있어. 우리 엄수 씨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수 씨는 운동을 전혀 한 적이 없어. 돌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활동을 안 해. 그리 병나지. 여러분 다 병난 이유 다 있죠. 이 일사사회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굴뚝에 연기 나면 연기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궁에 불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치료의 원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첫 번째는 수술하고 싶다면 수술하시고, 또 항암치료 의사가 그렇게 권하잖아요. 그럼 해야 되겠다 하고 싶으면 다 하시라 이거예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빨리 길을 돌이키십시오. 이제 은수 씨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 딱 해보니까 자기 체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된 거예요. 이런 사람 계속 항암치료 하잖아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 안시를 그 남편이 와서 간 적이 있어서 알았네. 그 당시 작년에 그 당시에 뭐 2개월인가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항암치료 딱 해보니까 항암치료는 자기 몸 체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 항암 아니고 뭐예요? 수술만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항암치료도 안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2개월인가 4개월밖에 못 산 사람이 지금 1년 4개월 이상 살고 있대. 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항암치료 받잖아요.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내 몸이 항암에 못 견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하고 한국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또 다릅니다. 미국 사람은 워낙 막 고기를 참 많이 먹어가지고 막 몸이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암에 있어서도 타격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몸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항암 독이거든요. 독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우리 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독을 감싸는 게 뭐냐면 기름이야. 그러니까 체격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많은 사람은 항암 치료하더라도 피가 덜 내.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 빼짝 말란 사람은요, 항암 치료하면 그야말로 힘들어서 못 삽니다. 몸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여기 한 자매 돼 있네. 보통 이제 이 자매를 꼭 낳아야 되는데 왜냐? 앞으로 살 길이 장창해. 그죠? 자, 보세요. 이 자매는 이제 어떤 무슨 병으로 병원에 이제 딱 갔는데 의사가 그 이제 수술하고 수술 끝나면 이제 그래도 남은 암세포들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해 볼 때 수술해서 암을 탁 돌려내버리면 큰 덩어리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항암 치료해가지고 그 주변에 남아있는 거 싹 제거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좋고,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겁니다. 사실은 의사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간다고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하고 이제 항암치료 수술도 아주 데미지를 많이 주지만 항암치료가 그 독한 약이거든. 그래서 견뎌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달이니까 뭐 3주가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갔는데요. 뼈 어디에 몇 군데나 3군데인가 이렇게 벌써 절연이 돼 버렸어. 이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어떻게 하지? 왜냐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오히려 다른 데 전이됐다. 여러분, 말기암과 말기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기암은요, 다른 데 전이되면 무조건 말기암으로 칩니다. 예? 전이되면 사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감해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이제 그때부터는 또 곤란해지는 거라. 왜냐하면 사실 의사도 죄가 없어요. 왜냐,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의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수술, 방사선, 항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로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항암약을 바꿔가지고 이약지약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투여해보자. 이거 뭐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걸 또 해? 이러는 거예요. 그 한도 어제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한 결과 내가 병이 나았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전이됐다?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본인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방법이 아니구나. 나는 그러면 이곳에서 딱 살아보니까 몸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그건 낫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계속 해보겠다. 자기가 선택하죠. 그러면 후회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후회가 없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이것에 어떤 분이 왔냐면, 처음에는 위암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위암, 그러니까 의사가 당연히 이제 수술하고 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겠죠. 한 다음에 깨끗해졌다고. 자매님은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 전이됐지만, 그 사람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 전이된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해. 잘 됐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계속 갔는데 잘 됐다고, 전혀 없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텀이 좀 길어져. 어느 날 정기 검사 때 딱 갔더니만 간암 말기가 됐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지난번에서도 아무 것도 없었어. 그런데 다음 검사에 대해서 딱 갔더니 간암 말기가. 그뿐만 아니라 남은 연명이 2달밖에 안 된대. 이거 그러니까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자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신약 개발에 당신이 이제 참가하게 되면 이제 약값은 전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권하니까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투여를 해서 항암치료를 했어. 항암치료를 딱 봤는데요, 완전히 이건 죽을 지경인 거라. 설사를 쫙 하고 밥을 못 먹고. 근데 병원 가면 의사는 이야기 당신한테 너무너무 잘 듣는다고, 암사자가 팍팍 줄어든다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암사에 줄어드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더 하다가는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 소개받아서 이곳에 왔어. 왔는데요, 그럼도 못 걸었어. 설사는 계속하고 밥도 못 먹어. 이런 환자가 온 거야. 이번에 한 참 유명한 말이 있어. 이제 신호등이 딱 있으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파란불이 들어오도 못 걷는데, 왜냐하면 내가 시간 내에 이 횡단보도를 걸을 자신이 없어. 와,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왔는데요, 이곳에서요, 나중에 설사 다 먹게 하고 다음에 밥을 정상적으로 쫙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빼자말라서 왔거든. 차달리 있었어. 나중에는요, 걸어도 잘 걷더니 나중에는요, 저 산, 1시간 반 걸린 산을 다람쥐처럼 나르고, 나중에 사람이 나으니까요, 꼴통하게 살도 찌두고 막. 그렇게 했어. 예.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불과 2달밖에 못 사신다고. 우리 집을 모셔와가지고 이곳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1년 넘게 사셨습니다.
그래도 더 사실 건데 어머니가 하도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몰래 고기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요, 여러분 몸에 독소가 쌓여서 질병이 생겼습니다. 질병이란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세포잖아요. 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간 세포가 손상돼서 간 기능을 못하면 그게 간염, 간경변, 간암이 되는 거고, 신장의 그 세포, 사구체가 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피를 못 끌러. 이게 신장염 이런 만성 신부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에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에 독소를 빼야 돼. 독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방법이요, 제일 강력한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몸에서 일상적인 삶을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안 먹어주니까 지금 우리 몸에는 비상이 생겼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는요, 우리 피 속에 따르는 모든 콜레스테롤, 그 찌꺼기들, 심지어 나중에 안 되면 혈관에 끼인 콜레스테롤이잖아요. 혈관 벽에 붙은 걸 다 긁어내.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요, 핏줄이 뻥뻥 뚫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기생충도 죽어서 나오더구만. 그리고 관절에 있는 석회도 다 긁어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 일정 기간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먹여 사니까 치료를 위한 일정 기간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식사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금식을요, 날마다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20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에는요, 식사를 안 하든지 하더라도 과일만 먹든지 정 배고프면 간단하게 죽 정도 먹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 자기 전에 모든 음식이 다 소화되어 버리면 우리의 장기가 쉰단 말이에요.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 쉼에 있습니다. 쉴 때 우리 몸이 비로소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요, 운행할 때는 치료 못해요. 못 고쳐요. 자동차가 운행을 멈추고 저 정비소에 딱 차고에 입고시키면서 이제 막 본넷들을 열고 뜯어 고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도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암세포가 생긴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 밤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암세포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5,000개 내지 10,000개였다는 거예요. 1cc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피를 딱 검사해 보니까 한 개도 없대.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 몸에서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밤에 모든 장기가 일하지 않도록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소화가 다 끝나야 돼. 자기 전에 소화 다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허기를 느껴요. 허기를 느낄 때 먹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면 그 말 있잖아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치료가 급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점심을 보통 우리가 12시 반에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2시간 반 걸리면 한 3시 정도 되면 소화되죠. 그러면 3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밥 먹잖아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이게? 12시간 더하기 4시간. 와, 16시간 30분이야. 딱 16시간 공부이네. 계산이 딱 나오죠. 그래서 저녁에는 간단하게 과일 같은 게 먹으면 30분 이내에 소화 다 됩니다. 간단하게 죽 같은 경우에 먹는다 하더라도 죽은 금방 소화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독소를 제거하는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레몬 주스 먹죠. 강력한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에 채소와 과일에는요 다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고추에 비타민 C가 많겠습니까? 사과에 비타민 C가 더 많겠습니까? 고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푸른 채소는 다 비타민 C가 많아. 반드시 과일만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채식을 하게 되면 비타민 C 풍부하고 이 비타민 C가 여러분을 해독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섬유질을 섭취해야 돼요. 섬유질이 해독합니다. 그러니까 밥도요, 백미 먹으면 해독이 안 됩니다. 현미밥을 드셔야 됩니다. 또 현미밥에는 비타민 B군이 많아요.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굉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섬유질을 설명하겠습니다. 섬유질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독소를 이렇게 뭐 수원도 있고 납도 있고 뭐 온갖 카드뮴도 있고 이러면 호흡이잖아요.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마시면 공기 속에 있는 공해 속에 있는 모든 공이라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중금속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섬유질을 통해서 그를 흡수 배착해서 빼낸단 말이에요. 그 섬유질을 안 먹으면 뭐가 배출 안 되냐면 독소가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섬유질을 드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섬유질을 드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우리 장에 유익균에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의 면역을 향상시키고요. 이 유익균이 증가하게 되면 항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은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 강력한 해독은 또 물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물로 씻나요? 물로 씻어내죠. 옷이 더러워도 무엇으로 빱니까? 물로 빨죠. 청소 중에 제일 확실한 청소는 무슨 청소입니까? 물 청소죠. 모든 더러움, 손이 더럽든지 노선 샤워하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다 물로 씻어냅니까? 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이런 독을 다 씻어내는 일을 하는 일이 물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열심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법. 물을 먹기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그 공복 기간에 물 마시는 게 제일 물 먹기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특별히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 마실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 일찍 자면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죠. 30분 후에 또 한 잔 마시죠. 또 30분에 한 잔 마시죠. 아침에 한 3잔 정도를 마셔줘야 돼. 왜냐? 낮에는 뭐 활동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나서 한 잔은 250cc. 그래서 곱하기 8 하면 2리터 딱 나옵니다.
하루 8잔 마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요 300cc거든요. 여기 눈금이 다 있잖아. 이거 참 좋아. 눈금이 다 있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시면 내가 얼마 전에 마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또 강력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햇볕입니다. 옛날에 그 폐결핵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이 결핵 환자 치료하는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이었습니다. 물도요, 햇볕에 딱 놔두면 물이 소독됩니다. 날마다 이 공기 중에 그 균이 많잖아요. 날마다 햇볕이 쬐을 때 공기가 다 소독돼. 그 대양의 물, 햇볕을 받아서 그 대양의 물이 소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들이 해야 될 좋은 것은 뭐냐면 햇볕을 많이 받는 게 좋아. 지난번에 보니까 장로님 햇볕 좋은 데서 들어대고 햇볕 쬐시더라고. 아주 좋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야 되고 가능하면 자, 햇볕을 쬐더라도요, 유리를 통과해서 쬐는 햇볕에는 소독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에도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다음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소독은요, 자외선, 그러니까 짧은 파장이에요. 보라색보다 더 짧은 것. 이 보라색 파장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독 효과로는 비닐은 통과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관계없지만 유리창을 통과할 때는 자외선은 거의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햇볕 쬐는 게 좋겠고요. 가시광선은 뭐 유리 상관이 관계없어요. 자외선, 적외선 다 통과하는데 가시광선은 뭘 만드느냐면 우리 이 빛을 맞으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돼. 이 멜라토닌이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여러분이 아까 잠자고 있을 때요, 16시간 잠자고 있을 때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은 이 멜라토닌이죠.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많이 쬐서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적외선은 몸을 따뜻하게 이제 열 치료에 적용되는 게 적외선입니다. 자, 그래서 햇볕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또 우리 몸을 이 독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가 깨끗하면 우리 몸의 독소가 호흡할 때마다 독소가 나가. 그래서 환자들은 필히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릴 말씀이 있죠. 이곳에서는 여러분 숨만 쉬도 병이 낫는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숨만 쉬도 여러분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 다음에 강력한 독소 제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강력한 독소 제거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야, 그 추운 겨울에도요, 사람들이 저 하동 저수지까지 갔다 오고, 와, 아주 훌륭하더구만. 오히려 추울 때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것보다도 참고 극복하고 갔다 오고 이렇게 운동하면요, 더 사람이 딴딴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오히려 더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훨씬 정신력, 몸 아주 중요하고요. 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운동보다 더 강력한 디톡스가 있습니다. 와, 예. 자, 이거가 피카피카한 것이에요. 일단 수면입니다.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면 병이 다 낫습니다. 다음에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디톡스가 있는데 이것은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나는 이제 틀렸어 라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 우리 몸은 그때부터요 팍 꼬꾸라집니다. 내 마음에서요,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마음의 내적 확신이 있잖아요. 강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형님이 그 뭐 수술하고 암 치료하고 했는데도 7년 살아간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님은 정신이 아주 강하다. 물론 이제 몸이 안 따라주면 정신력도 사실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은 굉장히 더 상위에 있는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 여러분 중에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바람과 관계없이 우리는 잘못 살거나 뭐 잘못된 부적절한 삶을 살게 되면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병이 걸렸다 칩시다. 병이 낫는 것은요, 내가 잘하면 병이 나을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나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하나님의 건강 법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질병에서 이기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질병을 이겨야 됩니다. 절대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풋가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지. 나에게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보세요. 말씀을 딱 피니까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41장인가?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날마다 이런 인풋, 이런 용기, 희망이야.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들어보십시오. 용기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듣는 것이 뭐 뉴스나 듣고 지금 이곳에 와서도 이곳에 와 텔레비가 없지. 뉴스나 듣고 이래가지고 낫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온 인풋이 뭔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다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입니다. 이런별로 오면 사람들이 살이 빠진다. 당연하죠. 왜냐? 여러분, 먹는 것이 절대 부족해서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이제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딱 보니까요, 요 한 그릇에 밥에다가 반찬 몇 개 집어넣고 다음에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와, 얼마나 빈약한지. 그걸 다 먹었는데 배가 고파. 여기에서는 그냥 막 약간씩 들어도 한 접시잖아요. 그거 먹다가 보니까 일단 음식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양도 떨어져. 먹는 거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활동한 양과 지금 이곳에 와서 활동한 양의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계실 때 밥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200m씩 걸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3번만 밥 먹으러 가더라도요 1km 걸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고요. 햇빛 쬐는 게 중요하고 물 마시는 게 중요하고 공기 마시는 게 중요하고 다 뭐냐면 인풋이야. 양질의 인풋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날마다 여러분이 셈을 얻는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돼. 그런데 왜 내 힘으로 살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큼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